저는 올해로 68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제 아들 승현이는 37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결혼한 지 이제 6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우리 아들 부부는 며느라기랑 큰 갈등 없이 지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들었던 건 아니지만 아들이 택한 여자니까 부모로서 존중하려고 노력했지요. 며느리 수진이는 겉보기엔 얌전하고 회사도 다니고 살림도 그럭저럭 하는 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가 주말마다 혼자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승현이랑 꼭 붙어 다녔는데 어느 날부턴가 친구 결혼식, 회사 워크숍, 동창 모임 같은 이유로 주말마다 외출을 하더군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지요. 젊은 사람들끼리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저희 세대처럼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수진이 말이야. 요즘 너무 바빠. 밤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핸드폰도 자주 숨기고 다녀. 뭔가 이상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어딘가에는 불안한 감정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급하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집에 없더랍니다. 아이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고 했어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야 돌아온 수진이는 뻔뻔하게 말하더랍니다. 친구가 급하게 아팠어요.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아들이 묻더랍니다. 병원 진단서 있냐? 무슨 병원이냐? 어떤 친구냐 그랬더니 수진이는 그냥 짜증을 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날 이후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아들은 우울해졌고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달쯤 뒤였을까요? 며느리가 느닷없이 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이 아이, 제가 잠시 맡아야 해요.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요. 아들이 놀라서 물었지요. 무슨 친구? 애 아빠는 너한테 왜 맡겨? 그런데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냥 며칠이면 돼요. 너무 따지지 마요. 엄마도 좀 도와주시고요. 전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수진이를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엄마 배고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엄마처럼 대해줘서 그래요. 그때부터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이 말해주더군요. 이건 절대 그냥 맡은 아이가 아니다. 이건 며칠 뒤 저는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그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아가, 엄마랑 둘이 살았어? 그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아빠랑 셋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아빠는 안 와요. 엄마가 여기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건 단순한 친구의 아이가 아니라고. 아들은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DNA 검사를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혈연도 없는 아이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와 며느리 행세를 시키고 아들에게 이 아이의 양육비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 후 밝혀진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생활 도중 외도 중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동거까지 했고 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려와 맡은 것처럼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제야 말했습니다. 어차피 승현 씨는 애도 없잖아요.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정 들었으니까 양육비는 주셔야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토록 뻔뻔할 수 있다니. 자기 바람으로 낳은 아이를 데려와 남의 피부치처럼 들이밀고 양육비까지 청구하다니요. 아들은 무너졌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순 없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법적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아이를 자기 딸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으로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와 외도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도 남의 자식을 데려와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고 아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게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며느리도 가족도 끝까지 믿어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무기력하게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걸 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까지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했다고 자신이 키우는 아이를 못 살게 굴었다며 오히려 저를 원망하더군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댄 적 있냐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 아이가 불쌍해서라도 조용히 지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위에 쌓인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쯤 지나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했는데 그걸 뜯어본 아들이 제게 말도 못 꺼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대신 확인해 보니 그 안에는 양육비 청구 조정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외도해서 낳은 그 아이에 대해 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처음엔 법원에서 이런 걸 받아준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친자가 아닌 아이에 대해서 심지어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를 두고 친정이 아닌 시댁에서 양육 책임을 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를 찾아가 문의했더니 며느리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식이었습니다. 혼인 중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를 키웠고 남편이 그 아이에게 정서적, 물질적으로 책임을 일부 졌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부양 책임이 있다. 제가 지금도 그때 받은 충격을 말로 다 표현 못하겠습니다. 그 몇 달 동안 함께 밥 몇 번 먹은 게 전부였던 걸 어떻게 양육 책임이라는 말로 바꿔서 저희 아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도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당시 며느리의 외도 정황, 함께 찍힌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아들이 애써 수집했습니다. 저도 며느리가 아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 일어난 모든 상황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었던 게 큰 도움이 됐지요. 특히나 그 아이가 무심코 뱉은 말들, 아빠랑 셋이 살았어요. 같은 문장은 제게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그 당시 바로 녹음을 해두었던 게 결국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길고 지쳤습니다. 매번 법원에 가서 진술하고 며느리 쪽에서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제 아들은 더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재판장에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승현 씨는 아이한테 아빠 역할을 해줬어요. 밥도 먹여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게 다 증거예요. 그걸 듣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순전히 내가 속였기 때문이야. 아들이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고 믿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지. 다 속임수였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이라는 게 때론 이렇게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책임인지 그렇게까지 껍데기만 따져야 하는 건지 참 서글펐습니다. 재판은 다행히 저희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친자가 아님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시적 보호를 제공한 것이므로 양육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아이에 대해 어떠한 경제적 책임도 없다는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갔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아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황당했지요.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하다니요. 그 이유는 혼인관계 유지 중 정신적으로 방임받았고 시댁의 감정적 압박이 심해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저 사람은 나한테 원한이 있나 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원한이나 복수 그 이상이었어요. 오히려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는 계산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었고 저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상처만 입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손자라고 믿었던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끔씩 그 아이가 부엌에 와서 조용히 제 옆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는 그저 엄마 따라 살던 삶을 이어간 것뿐일 텐데 그 아이조차 이런 거짓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자를 가장해서 저를 부르던 날이 떠오릅니다.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하며 제 손을 잡던 그 아이의 체온.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손자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든 그 거짓말과 그 무책임한 선택들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집안의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방패 삼고 법과 도덕을 비웃듯 이용하려 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한 것도 똑같은 일을 겪는 이들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 누구도 내 진심을 의심할 수 없고 넌 최선을 다했다고. 다시 일어나라고. 엄마는 언제까지라도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이제 아들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함께 조용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우리 집안의 짙은 그림자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파악했더라면 우리 아들이 이토록 망가지지는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요. 그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곤조곤하게 잘하고 웃을 때 인사성도 밝으니까 아들에게 좋은 짝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렇게 몇 년을 속고 산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믿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요즘 같은 세상에 DNA 검사도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도 있는데 어떻게 남의 아이를 그렇게 쉽게 속일 수 있었느냐고 묻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 보면 그 작은 틈을 파고들어 온 거짓말 하나가 온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아이를 집에 데려올 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당분간 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제게도 조금만 도와달라며 손을 잡았던 그 손길이 이제 와서는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걸 느낍니다. 그때 저는 참 바보 같았지요. 아이가 수진이를 엄마라고 부르는데도 그걸 엄마 같은 이모라고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앞의 진실을 애써 외면했던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상황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괴로웠던 건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을 전부 알게 된 뒤에도 아들은 한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것보다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줬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던 거지요. 제가 옆에서 아무리 달래고 괜찮다고 위로해도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던 자리만 봐도 눈물이 고였고 부엌에서 며느리가 설거지하던 소리만 떠올라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아들을 이 고통에서 꺼내달라고. 저는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비난도 손가락질도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닿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소문으로 시작되더니 결국 이웃들도 눈치를 채게 됐고 아들 회사에서도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다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모든 죄가 자기한테 쏟아지는 것 같다고요. 저는 속이 터졌습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은 뻔뻔하게 멀쩡히 살아가는데 왜 저희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왜 피해자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건지 억울하고 또 억울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외도 상대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변호사를 통해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냈고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보해 정식으로 양육비 청구 거부 소송 외에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유부남이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이도 2명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남자에게도 자신이 싱글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결국 그 남자의 부인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가정 또한 파탄에 이르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속이 후련하기보다는 그냥 허탈했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이기심과 거짓 때문에 아이들만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해 제 아들도 다시 한번 세상에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몸으로 겪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꺼내는 제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졌고 거짓말은 너무나도 교묘해졌으며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이용당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함께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을 열더군요. 어느 날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그 애가 보고 싶지 않아졌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았기에 아들은 이제야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속였던 여자, 사랑했던 줄 알았던 그 사람, 그리고 자식이라 믿었던 아이까지 모든 허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였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수 없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환경이 아들에게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공기,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아들은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도 다시 집안을 가꾸기 시작했고 마당에 꽃을 심고 작은 텃밭을 만들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며느리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디선가 지내고 있다는 말, 그 아이는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말,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라는 말.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합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커진다고 할까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기가 왜 그렇게 이사를 다녔는지, 왜 엄마가 자꾸 남자를 바꾸는지 알기는 할까요? 그 순수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던 그 아이는 이제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을 겁니다. 아무 죄도 없이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그 아이의 삶이 앞으로라도 평온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아이는 제 손자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던 생명이고 제가 잠시나마 끌어안았던 존재니까요.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엔 죄책감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요. 그 어린 마음에 나는 왜 자꾸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야 하지? 나는 누구의 자식이지? 하는 물음이 자리 잡게 되었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그 아이가 어느 날 제게 물었던 말입니다. 할머니,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그 말이 얼마나 천진하고도 절절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그럼 당연하지. 여기 내 방도 있으니까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이 결국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엔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친부도 친조부모도 아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의 삶을 논하겠습니까? 그저 멀리서 조용히 잘 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들도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계약직부터 시작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중엔 정규직 제안도 받고 다시 사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아들의 삶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해도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엄마, 난 다시는 누굴 믿을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또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도 우리는 너무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지금은 그저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라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누군가 다시 그 마음을 열게 해줄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는 사이 저는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을 땐 이런 고통이 올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게 이렇게까지 집안을 휘젓고 아들의 인생까지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식은 결혼 잘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이 그저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조언조차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누구도 결혼을 시작할 땐 불행을 예상하지 않지요. 모두가 사랑이라고 믿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진심이 검증될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며느리는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집안일도 어느 정도 했고 인사도 잘했고 아들과도 다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속임수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본심이 드러났고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가끔 묻습니다. 그 애는 그동안 우리와 지내면서 정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의 아이인 척 드리고 시댁의 정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찔리진 않았을까? 아마 있었겠지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순간의 욕망과 불안,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기심이 그 양심을 눌렀을 뿐이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남을 속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순 없을 테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속마음을 쉽게 내비치지 않게 되었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읽으려고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게 남겨진 상처이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방어 본능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들은 과연 외롭지 않을까? 다시 누군가를 만나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혹시라도 또다시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 밤이면 저는 조용히 아들의 방 앞에 섭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아직 아들이 깨어 있다는 걸 느끼면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입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 편이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말 한마디가 아들의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일지 모르니까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니까 믿어줘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는 자유로운 관계가 당연하다는 생각에 구시대적인 시어머니가 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게 제 아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단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상한 낌새는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수진이는 아들에게 집 문제를 유난히 집요하게 물었고 저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부부의 연금 상황까지도 캐물으려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경제적으로 준비된 결혼을 원하는가 보다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다 계산이었던 겁니다. 혼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을 손쉽게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아들과 공동 명의로 된 통장을 유도했고 대출도 남편 앞으로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요즘 부부는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넘겼지만 결국 그 모든 게 남편의 책임으로만 돌아왔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아들 명의의 대출금까지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진심 없이 관계를 맺고 약점만 남기고 떠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너무 순진했고 너무 무방비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쯤 지났을 때쯤 저는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손에는 낯선 남자의 팔이 얹혀 있었고 아이는 좀 더 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수진이 쪽에서 먼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 말에 저는 대답도 못하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울던 얼굴, 밤마다 식음을 전폐하며 주저앉던 모습, 함께 손잡고 병원에 다니던 날들까지 그 모든 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희는 이제 정말 잘 살아요. 아이도 이젠 학교 가요. 승현 씨는 괜찮으시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자기 안위를 확인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는 어떤 죄책감도 사과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겠지만 내가 한 일은 절대 지워지지 않아. 수진이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여자가, 한 어머니가 저런 방식으로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그 일을 겪고 난 뒤로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존재하고 그만큼 다양한 갈등과 상처가 존재하더군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도 예전처럼 단순히 시집살이나 잔소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신뢰와 도덕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은 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며느리가 아이를 두고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아들은 이혼하고 연락을 끊었고 결국 손주만 남겨진 채 본인이 다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아주머니도 말하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살라고 도와준 게 다인데. 그 말이 꼭 제 마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도 전부 제 가슴 한편에 묻어두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과거에 붙잡혀 있어봤자 아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아직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조금만 더 강하게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우리 아들이 이토록 부서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부모로서 끝없이 자책하게 만드는 가장 깊은 구덩이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이제는 그 감정조차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덮고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무릎 꿇고 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아들이 그리고 제가 결코 그 상처에 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저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시어머니로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지요. 혹시 내가 너무 관대했나? 혹은 너무 무관심했나? 그게 아들의 인생에 상처가 되진 않았나? 아무리 며느리의 잘못이 크다 한들 부모인 제가 좀 더 눈 밝게 지켜봤더라면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날을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돌보는 일, 제 삶을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아픔을 겪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작은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고부 갈등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이야기도 나누게 되더군요.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나도 그런 일 겪었어요 하고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은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었고 사회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리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 깊은 곳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보다 그동안의 믿음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데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며느리를 단순히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결정, 그 믿음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저 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때는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할게요라며 고개를 숙이던 사람이었다는 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제 아들의 아내였다는 게 너무나 큰 상처였던 겁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 제게 며느리와의 갈등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갈등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의 조율인지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을 배반한 갈등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할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하지 마세요. 피가 섞였든 섞이지 않았든 사람은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늘 아들 얼굴을 떠올립니다. 상처받은 만큼 다시 일어서려 했던 그 아이, 한번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출근길에 나섰던 그 아들. 어느 날은 정장을 입고 나서는 아들의 등을 보며 울컥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 혼자 주방에 서서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잘 가고 있구나.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는 더는 과거를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꿈,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와 따뜻한 식탁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삶. 그 길 위에서 저는 늘 그 아이의 곁을 지켜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해 가던 중 또다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전 법원에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또 무슨 소송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열어본 내용은 뜻밖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에 대한 친권 포기 서류를 법적으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후견인을 외조모로 변경한다는 청구서도 함께 제출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진이의 짧은 진술서가 첨부돼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가 아이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한 줄짜리 진술서를 보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지켜내려 했던 아이를 결국 버리듯 넘겨버린 겁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렇게 자신이 낳은 아이 하나도 끝내 안고 가지 못한 그 사람은 과연 지금 누구와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그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책임과 진심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이 없다면 그건 단지 생물학적인 연결일 뿐 가족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요. 그리고 그 아이 역시 그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억을 더듬다 보면 언젠가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겠지요. 저는 그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가 원망보다 이해를 먼저 배우길, 상처보다 사랑을 먼저 품을 수 있기를.
아이의 친권 포기 서류를 받아든 그날 이후로 저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수진이와의 인연이 끊어졌다고는 하나 그 아이만큼은 결국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 남아버린 존재였으니까요. 한때는 제 무릎에서 낮잠을 자고 아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손잡고 뛰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외할머니 품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현실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도 말은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전에는 출근 전에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하던 인사도 어느 날부터인가 눈빛으로만 건네고 나가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와도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만 먹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그 아이를 떠올리게 될까봐 또다시 마음을 무너뜨릴까봐요.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제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애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마음 한구석에 담고 있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속으로 얼마나 자책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진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처럼 아이를 대했던 날들이 있었기에 그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을 테지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단다. 내가 그 아이한테 해준 건 거짓이 아니었어. 그 아이가 그걸 기억할 거야. 언젠가 꼭 알게 될 거고. 그 말에 아들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는 조금씩 진짜 자신을 되찾고 있다고, 이젠 진짜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앨범 정리를 하다 그 아이의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시간이었는데 사진은 참 많았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던 사진, 아들이 등에 업고 놀아주던 사진, 제가 직접 짜준 스웨터를 입고 있던 사진까지. 그 아이의 표정은 해맑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조심스레 따로 작은 상자에 모아두었습니다. 아들이 볼까봐 책장 위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지요. 언젠가 아주 먼 훗날 혹시라도 그 아이가 우리를 다시 찾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 사진들 속에서라도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가끔은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하다가 진실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아이에게 넌 우리 가족이었단다. 아주 잠시였지만 우린 널 진심으로 아꼈단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들도 아마 그날이 오면 마침내 묵은 응어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먼 훗날에라도 진실이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도 여전히 작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흙을 뒤적이고 오후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아들은 일에 몰두하면서 점점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아직 마음속 깊은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퇴근 후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예요. 누군가랑 다시 웃고 말하는 일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 오래간만에 정말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와
이불을 꼭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들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겐 너무 벅찬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새로운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그리하여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에게는 부디 따뜻한 진심만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가슴속으로 되새깁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긴장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지만 최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만나보기로 결심했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일요일 오후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과하게 꾸미거나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고 눈빛이 참 맑더군요. 처음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차분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대화 중에도 제가 말할 때는 눈을 맞추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려주는 태도에 참 많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혼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힘든 시간을 지나왔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간다고 했습니다. 아들과는 독서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 후 조금씩 연락을 이어가며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이해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진심이기를. 사람을 다시 믿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아들이 겪은 고통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저로서도 쉽게 마음을 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를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태도에서 느껴진다는 걸요. 며칠 뒤 아들이 제게 또 한 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분한테 아이가 하나 있어요. 6살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시 또 다른 아이, 또 다른 가족. 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하지만 아들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엄마,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아이를 보면 마음이 편해요. 예전처럼 억지로 아빠인 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함께 웃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 아이도 날 있는 그대로 바라보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들이 정말로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상처도 어루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며칠 후 그 아이도 함께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아이는 낯을 크게 가리지 않았고 제가 준비해둔 과일을 잘 받아 먹더군요.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제 안에 숨어있던 경계심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죄가 없다고, 어른들의 과오를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를 보며 예전에 제 품에서 자던 그 아이가 문득 겹쳐졌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였고 같은 방식으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그 손을 망설이지 않고 잡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재혼을 하거나 동거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작은 기념일도 챙기며 그렇게 천천히 삶을 겹쳐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긴 고통의 터널이 결국 이 따뜻한 봄날로 이어지기 위한 길이었을까 하고요.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전처럼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출근길에 작은 인사를 건네는 그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도 이젠 제게 그 사람이 아닌 우리 아들의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녀와는 아직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짓도 없었고 숨김도 없었고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저를 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처음엔 그 말에 깜짝 놀랐지만 어느새 그 말이 너무도 당연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놓을게. 그렇게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돌아온 날부터 집안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오면 저는 일부러 시장에 나가 평소 잘하지 않던 잡채며 전을 부쳐놓았고 아들은 장난감과 색연필 세트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님처럼 대하던 이 작은 생명이 어느새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꼭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리요. 꼭 서류상으로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기다리고 하루를 공유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사람의 얼굴 뒤에 숨겨진 의도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를요. 그래서인지 가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살핍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감추고 있는 건 아닌지, 말과 행동 사이에 틈은 없는지. 하지만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늘 아이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아들에게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면 직접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 오고 아이가 집안에서 뛰어다닐 땐 조용히 눈짓으로 조심시키곤 했습니다. 무리하게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곁에 스며드는 모습이 참 묘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예전 며느리 수진이의 행동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집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듯한 태도가 강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방식이나 말투, 식습관조차 본인의 것에 맞추려 들었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었는지를요. 반면 지금의 이 여인은 그렇게 조용히 배려하며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함께 저녁을 먹고 난 뒤 설거지를 도우러 들어온 그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아이와 함께 오면 너무 부담스러우신 건 아니신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감사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고마워요. 우리가 다시 누군가를 믿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시킨 적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할머니 이거 해줘요 하더니 나중에는 할머니 나 이거 알아 하며 제품으로 뛰어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가도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됩니다. 너무 정을 주면 또다시 떠나가 버릴까봐 또 한 번 상처를 받을까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마음을 닫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이 지금의 따뜻함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그런 저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내가 누굴 다시 만나는 게 엄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가 엄마한테 안기고 엄마가 웃는 걸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를 딛고 이만큼 자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과거엔 그저 조용히 눈을 피하던 그 눈이 이제는 앞을 향해 또렷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또 한 사람의 삶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언젠가부터 저는 아침마다 집 앞 작은 마당에 화분을 하나둘 늘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오면 함께 물을 주고 새싹이 올라오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 가족도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고 마당에 심어놓았던 국화가 꽃을 피울 즈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우리 집에 오는 날이면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밝게 인사할 만큼 익숙해졌고 저는 그 아이가 뛰어드는 발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절로 나올 만큼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저녁을 먹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내 진짜 할머니예요? 그 질문에 저는 젓가락을 들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너무도 진지했고 작지만 단단하게 열린 입술 사이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여기 와서 웃을 때마다, 같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손 잡아줄 때마다, 그때마다 진짜 할머니가 된단다. 아이의 눈망울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이내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 진짜 여기 가족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이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는 관계일지라도 진심이 쌓이면 피보다 깊은 인연이 만들어진다는 걸 저는 그날 아이에게 배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을 때도, 장난감을 정리할 때도, 아이와 마주 앉아 그림책을 읽을 때도 이제는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아들이 새로 사귀게 된 그 여인도 그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가족이 되어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늘 어머님,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마음 상하신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진심이 오히려 더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어느새 명칭 없이도 가족이라 불릴 수 있는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누구 하나 억지로 만든 자리는 없었고 서로를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이 다가오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 그 사람과 아이랑 같이 와도 될까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밥만 먹고 가려고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인데 가족끼리 밥을 먹어야지.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 설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듬뿍 만들고 아이를 위해 동그랑땡은 작고 귀엽게 빚어놨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그 여인은 정갈하게 차려입고 아이 손을 꼭 붙잡은 채 들어섰고 아이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두 손을 내밀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라. 우리 예쁜 손주.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무도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은 미소를 지었고 여인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말이 마냥 기쁜 듯 팔을 벌려 제 목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요. 밥상 앞에 앉은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가족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오해, 아픔과 후회를 딛고도 다시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회복이자 가장 값진 용서라는 걸 그날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설거지를 마친 뒤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짧은 손편지와 함께 손목에 찰 수 있는 작은 실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엮었다고 하더군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할머니 덕분이에요. 나도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그 한 줄을 읽고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 작은 팔찌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제 마음에 오래된 상처 하나가 소리 없이 덮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편지 한 줄이 자꾸만 가슴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웃어요. 그 짧은 문장이 지난 수년간 제 삶을 관통한 고통과 분노, 눈물과 후회의 무게를 단숨에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그렇게 며느리를 믿었을까? 왜 일찍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아들의 삶이 망가지도록 방관했을까? 그 자책은 밤마다 저를 붙들었고 거울 속에 주름진 제 얼굴을 볼 때마다 무력감에 젖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흔적 없이 아물 수는 없지만 시간은 그 상처에 새 살을 더 떼어주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 저는 이제서야 그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진이와 겪었던 지난날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들 속에서 우리 가족은 부서졌고 무너졌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세상의 빛을 외면했고 저는 그 곁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결국 사람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 거실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저와 아들, 그 아이,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색연필로 써놓은 작은 글귀도 함께 있지요. 우리 가족 진짜 좋아요. 처음 그 그림을 봤을 때 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비록 같은 성도, 같은 피도 아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은 따뜻했고 진실했습니다. 그 속에 담긴 건 과거의 상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더 이상 우리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녀가 남긴 아픔은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들은 다시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아주 따뜻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 아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고 새로운 삶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으며 또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지금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견디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어주는 이가 있다면 사람은 다시 살아낼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들을 믿었고 제 자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다시 사랑이 찾아왔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가족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시작은 내 편을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는 이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밥을 먹고 웃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살아갑니다. 진짜 가족이란 진심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저는 오늘도 조용히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